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로 높고 특히 70대 이상 고령층의 지지율 상승이 눈에 띕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로 계엄과 탄핵 국면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최근 여론조사의 특징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갤럽의 이재명 대통령 첫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4%로 지난 9명의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경제와 민생, 추진력, 소통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구 경북과 70대 이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오차범위 안에서 부정평가를 앞질렀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23%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선 패배 여파로 선거 직후 급하락했는데 두 주 연속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계엄 탄핵 국면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인 영남 지역과 60대 이상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지지율 흐름은 대선 패배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한국갤럽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지난 1월만 해도 전체 응답자 가운데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섰지만 이번 달에는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실망한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허니문 효과로 지지율이 높은 그런 현상도 있고 아무래도 좀 보수 유권자들이 그 응답을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1야당의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당내 혁신이 지지부진한 데다 절대적인 수적 열세로 여론 주도에 실패하면서 자칫 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처참한 지지율에도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취임 후 한 23, 4일쯤 되어가죠? 예, 24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요때쯤에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제일 높았던 전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84%, 제일 낮았던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 44%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윤석열 두 전직이 52%로 동률 꼴찌 바로 앞에. 이재명 대통령은 64% 나왔죠. 이번 갤럽 수치로는.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좀 높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60%였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82%인가 4% 그렇죠 아마? 84%예요. 네, 그래서 그쯤에 자리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화는 기대치나 긍정 수치가 계속 우상향 추세라는 것. 그다음에 평소 지지하지 않았던 층에서의 기대감 표현이 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씨는 부정평가가 65%를 항상 오르내렸어요. 그리고 긍정이 한 30 정도였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64% 정도 현재 스코어로 그리고 20% 정도가 반대한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박한 점수를 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죠. 이거 주관식이었어요. 마음대로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1, 2위로 꼽힌 게 1위는 14%가 골랐고 2위는 13%니까 사실상 변별력이 없고 굉장히 똑같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골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1위는 경제와 민생이 나아질 것 같다.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데 한 3, 4주일 하는 걸 보니 기대를 가져도 되겠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꼽은 것은 일하는데 추진력이나 실행력, 속도감이 있어 보인다. 왜죠? 우리 제일 답답한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지지부진 아닙니까? 그런데 뭔가 스피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감할 수 있겠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에서 평소 지지층이 아닌 곳에서의 기대가 굉장히 컸다는 것과 중도층에서의 지지가 전체에서 진보층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보다 호평하는 것보다 중도층에서 이 대통령을 호평하는
국정 수행이 괜찮다고 좋은 점수를 준 비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았어요. 이거는 꽤 이례적이죠. 원래는 네.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강한 건데 이건 뭘 말하느냐. 아직 국무회의 짜지도 못했고 장관 임명 심지어 총리조차도 아직 일을 시작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전인데 대통령이 내는 주요 사안에 대한 메시지와 속도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기대감을 벌써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는 진용이 완전히 갖춰지고 제대로 일의 완급을 가려가면서 액센트를 주고 일을 시작하면 저는 기대치와 호평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인준의 또 다른 이제 뭐랄까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랬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부터 뭐 이제 본청 앞에서 시위에 돌입을 했는데 인준하지 말아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여론은 어떤가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오늘 시위 때문에 한 2시간 가까이 버스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위 소리만 들어도 경기가 나는데 나경원 의원은 또 더운데 시위한답니까? 네. 김민석 총리 내정자 처음 발표되고 한 2, 3일 있다가 조사된 갤럽 조사에서 반대한다가 39%였어요.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며칠 전에 스무스하게 잘 끝낸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맞춰졌죠. 그리고 조사를 했더니 반대 비율이 31%로 낮아졌어요. 8%포인트가량 낮아졌다. 이 말은 제기됐던 모든 의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분은 해명이 된다거나 납득이 조금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반대가 39에서 31로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괜찮다. 저 정도면은 해도 되겠다라는 게 임명 직후에는 50%가 안 됐는데 그보다는 좀 소폭 늘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 그리고 또 하나 역대 국무총리들 인준을 앞두고 지지도랄까 문제 있는 인사 아니야?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김부겸, 한덕수 이런 전임 총리들은 대개 30%대였거든요. 예. 괜찮은 인사다. 해도 되겠다. 맡아도 되겠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 내정자 임명자는 50%에 육박하거나 어떤 조사에서는 50% 살짝 넘기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게 39에서 31로 상당폭 줄었기 때문에 해명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통했다. 그렇게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죠. 그리고 현재 의석 분포도 그러합니다만 국민의힘이 강력한 반대에 나선다고 해도 현실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여기서 발목이 잡혀버리면 새 정부는 아예 시작을 못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6달하고 보름이 걸렸어요. 진용을 다 짜는데. 그래서 지금 장관 후보자들 몇몇 인사는 현재 국무총리 대행자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이렇게 형식상 하고 재청권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그게 본 모양새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급한 건 그렇게 하되 김민석 총리가 빨리 국회 인준을 받아서 직무를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인사 규정에 의해서 재청도 하고 국정의 주요 과제를 정하고 나면은 좀 더 가르마도 잘 타지고 완급도 정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긍정평가율은 계속 무상향하리라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말씀 하나 드리고 끝내죠. 시간이 지금 빠듯한데 방송사고 때문에. TK와 PK 지역에서 PK 부울경 지역에서는 민주당 지지율 또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잘한다는 비율이 못한다. 국힘 지지율을 앞질렀어요. 상당히 큰 차이로 앞질렀어요.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대선 끝난 지가 지금 25, 6일밖에 안 됐는데 그 득표율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TK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 자체는 김문수가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3주일쯤 국정 지나가는 걸 보더니 기대함직하다. 그리고 지지한다가 지지하지 않는다보다 더 많아요. 국정평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한 10여 %포인트 차이로 앞섭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나머지 수도권이나 충청, 호남 지역은 제가 굳이 언급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추세를 보이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여론조사는요, 한국갤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이제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28%로 3%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 핵심 지지층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지금 뭐 절대평가, 상대평가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거죠. 절대평가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더구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 강한 리더십 뭐 달리 말하면 일극주의 또는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니까 잘하네 이런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은 반 이재명 정석 때문에 무조건 국민의힘 이 지지층이 꽤 있었는데 여기가 무너지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쪽에 보면은 아니 이 정도까지야라고 하는 이제 한계를 계속 확인하는 단계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죠. 일단 우리 정치사에 그래도 뭔가 나쁜 일이 있으면은 책임을 지잖아요. 책임을 사퇴하는 걸로 직에서 물러나는 걸로 치고 잠깐 뭐 얼마가 됐던 사라지는 걸로 책임을 대신했는데 그 모습이 거의 없다는 거고 오히려 저 사람은 책임져야 될 사람인데 하는 사람이 혁신을 부르짖어요. 우리 당은 개혁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혁신의 대상이 혁신을 부르짖으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것도 공중파 뭐 다 나가요. 그걸 막 쌓아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전환기 씨 같은 사람한테 계몽령이라는 단어 알려서 고맙다는 분이 혁신을 외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계몽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인데 답이 없네요. 약간 이제 유체 이탈 화법처럼 느끼셨군요, 임 대변인께서는. 근데 문제는 혁신을 주도할 세력 자체가 국민의힘에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친한계가 일부 있지만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하지만 구성원들 전면은 전체적인 면면은 또 모두 다 그러냐?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부 이제 합리적인 국민의힘 분들 만나서 쭉 얘기를 해보면 저는 늘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든 무슨 모임이든 포럼이든 만들어서 집단적 목소리를 내야 거기에 눈덩이처럼 세력을 불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람인데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항상 하는 얘기 그래요. 같이 할 사람이 없다. 아니 그런 움직임이 좀 보이는 게 오세훈 시장이 뭐 이준석 의원하고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서 국민의힘의 차기 이제 개혁 세력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모임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거기에 이준석 의원까지 얘기하는 건 당내 사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세력이 김재섭 의원 등 몇 명밖에 안 되니 좀 더 강력한 인지도가 있는 이준석 의원을 끌어들여서 당내 주류 교체도 하고 또 그래야 본인도 서울시장도 나같은 어쨌든 또 주주로 올라설 수 있고 그런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당내에 예를 들어서 10명, 20명을 모아서 무슨 그룹을 만들어서라도 목소리를 내라. 들어보니까 한 야권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원내든 한 명씩 리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없다. 네. 그건 뭐 이전에 공천이나 조직과 뭐 조강특위 이런 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성영 앵커님, 이 정말 국민의힘 개혁 쇄신 이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니까 영남 기득권, 친윤들의 기득권, 주도권 이건 절대로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고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이준석 이런 사람들에게 당 개혁에 대한 정권 주고 그다음에 당을 어떻게 쇄신해 나갈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해야지 이게 뭐 뭔가 변화가 있지 지금처럼 뭐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뭐 지도 체제를 바꾼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봐요. 그걸 못 깨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앞에 한 2줄 정도에 앉아 계신 분들 의총 같은 데서 그분들이 뒷줄로 가면 됩니다. 뒤에 계신 분이 앞으로 나오든 아니, 그렇게 하면 돼요. 의총장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럴 수는 없고 일단 현실적으로 그것만 해도 돼요. 프로스포츠를 봐도요. 성적이 안 좋으면 감독부터 수석 코치부터 또 주축 선수부터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앞줄에 계신 분이 계속 그냥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의자 따뜻하게. 그러면서 혁신해야 됩니다. 나는 친윤이 아니었어. 혁신위를 만듭시다. 우리가 혁신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뭘 혁신해야 되는지 모르면 혁신위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 않습니까? 뒷줄로 가시면 돼요. 그 2줄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혁신위를 만들자. 뭐 비대위를 해서 뭐 전당대회라고 집단지도 체제. 그 전에는요 지역별 최고위원 얘기도 나왔어요.
이대로라면은 내년 지방선거 결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지금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방선거를 뭐 기대하고 계획을 할 정도의 처지는 아닌 것 같다. 국민님이 지금. 제가 늘 이제 비유가 몸을 씻어야지 옷만 갈아입으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좀 깨끗하게 다녀 했더니 몸은 안 닦고 옷만 갈아입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스타일입니다. 몸뚱아리가 그대로예요. 친윤의 때를 씻어내지 못하고 혁신하고 개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혁신이나 집단체전에 이런 옷만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찌든 냄새가 난다는 소리죠. 향수 뿌려. 근데 향수도 안 돼요. 그게 더 역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줄에 한 두 줄 정도가 뒤로 빠지면 되는데 그걸 누가 주도하냐 그거죠. 그래서 지난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매우 중요했고 그 전에 전임 지도부였던 권선동 원내대표 대해서 제가 너무 과할 만큼 비판하는 이유는 그래도 오랫동안 그 당에서 중진이고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16일 날 새로운 친윤 지도부로 넘겨버리면서 혁신을 포기해버렸잖아요. 5대 개혁안도 안 받았잖아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받아들였다면 그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뒤로 갈 수 있는 지형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때는 늦었다. 그래서 지금 뭐 장 소장님, 박 실장님도 국민의힘의 쇄신과 개혁은요 먼 얘기 같아요. 이제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영자와 도윤이하고 헤어져야 된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영남 자민련, 도로 윤석열 이런 사람들과 헤어져야만 영자랑 도윤이요? 네, 영자랑 도윤이랑 헤어져야 이거 준비했죠. 집에서부터 준비했죠. 아니 아까 저기 대기실에서요. 근데 이렇게 헤어져야만 국민의힘이 제대로 설 수 있다. 근데 불가능해요. 아니 그런 일단은 점에서 누군가가 희생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런 없어. 사람이 지금 없어. 지금 현재로서는 특검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일단 방어 또 정부에 야당 대한 탄압, 야당 탄압 이 메시지만 낼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먹힐 것 같아요. 특검과도 대통령은 거리를 둘 걸로 보입니다. 봐봐요. 나경원 의원 지금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네, 너무 철야 농성하고 있잖아요. 구태스럽지 않아요? 네. 그런데 보면 저는 지방선거 때 대패를 해야 최소한 부울경에서 많이 져야 정신을 차릴 것 1년 같아요. 남았는데. 근데 저희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데 내부적인 자정이 안 되면 결국 외부 충격이거든요. 그 외부 충격이 돌아가고 있다. 네. 특검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통합의 정치. 그래야만 국민이 행복한 겁니다. 네. 진영이라든가 정당으로 나오지 않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이라는 것은 현재 여러 가지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해야 된다. 네. 특히 야당과의 협력과 협치를 실질적으로 끌어내야 된다. 예. 그냥 말만 협치하지 말고 여태까지 여당이는 대부분 다 협치하자 그래놓고서 협치는 안 하고 그냥 예. 여당 단독으로 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특히 예. 대통령 혼자서 또 막 얘기하고 예. 윤석열 정권에서는 더 그랬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초석인 것 같고 그 쇼나 그런 건 같지는 않아요. 예. 이벤트성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뭘 앞으로 하는 걸 더 봐야겠지만 근데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생각은 제 생각에 여론조사 지지율도 올라가는 네. 이 상식이 이제 좀 통하는구나. 그 소통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네. 몇 가지 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지점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소통 얘기를 좀 더 강화해 본다면 네. 그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시민과의 소통 문제를 또 무척 강조했다면 그럼요. 지금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야당과의 소통이었다면 최근에 보면 울산도 가고 또 이 호남의 네. 마음을 듣다 뭐 이런 주제로 또 지금 일반 시민들과의 접촉 공간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소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사서함 제도를 만들어 갖고 예. 직접 궁금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달라. 예.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답변도 하겠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여태까지 보면은 대통령이 그냥 뭐 홍보수석실이라든가 네. 이런 소통수석실에서 오는 것만 그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직접적 소통. 네. 그러니까 국민 주권 정부 또 직접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광주 전남 같은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그거는 광주와 전남도하고 무안군이 네. 이 민간 통합 공항 문제. 주제를 가지고 만났다. 네,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광주시장 강기정 시장이라든가 전남도지사도 다 얘기를 갖고 나온 거고 무안군수도 그게 한
꽤 됐습니다. 몇 년 넘었습니다. 몇 년 동안에 그 통합공항을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소지역주의라고 할까요? 이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 이제 그걸 듣고서 아주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상당히 행정력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는 소리를 그날 또 들었는데 그래갖고 바로 그 자리에서 대통령실이 TF팀을 만들겠다. 예산 문제 아니냐. 국가에서 어떤 예산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루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바로 아마 대통령실의 TF팀이 그 다음날 만들었어요. 그냥. 정방석화처럼 만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문제를 하니까 같은 소지역주의의 갈등과 대립을 풀어나가는. 그래서 한 거죠. 우리 얘기로 하면 진짜로. 그것이 이제 성남시장 시절의 계곡 문제. 이런 문제도.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지사인가요? 예. 그래 경기도지사 때 그것도 상당히 탁월한. 상인들하고 주고받은 아주 인상 깊었죠. 이번에 광주 전남에서 가서 보면은 어떤 컨셉을 딱 잡아서 이 뭐냐 개념이 뭐냐 잡아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람들이 이건 여야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카타르시스가 오는 거예요. 나라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윤석열 때는 이거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혼자서 어디 가지고 그 비행기 공군 1호기 타고 갈 때도 기자들한테 와인 한 잔씩 하셨어요. 이번에도 오늘 출두했습니다만 9시에 출두를 10시로 하자.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항상 이게 술 먹고 늦게 나오니까 대통령도 10시에 나왔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미정상적인 사회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집권하자마자 뭔가 정상화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누구는 기저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 여론조사에서 올라가는 거는 아주 좀 살만한 사회로 되는 거죠. 상식이. 외교 안보 국방 문제부터 해서 경제 특히 민생 경제에 있어서 특히 주가 지수가 2,600인 거였는데 취임한 건 2,700대고 지금 3,100까지 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경제가 살아날 것에 대한 그게 보는 거죠. 그게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주식 시장을 보면은 그 돈 가진 사람들이 괜히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주식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천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가능하다. 남북 관계 좀 안정이 되고 그리고 경제가 살아나고 특히 이제 재정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국가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기존의 윤석열 정권에서는 돈을 안 풀었잖아요. 안 풀고 없다 그러고 말이에요. 긴축만 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건 사실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안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추경으로 30조를 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소비 쿠폰, 지역화폐 푼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주식 시장에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고 또 이제 김건희 씨를 확실하게 단죄하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가 조작범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식의 워딩을 했어요. 김건희 씨를 확실히 잡겠다고 표현하지는 않았지요. 그래도 실제로 김건희 씨 외에도 주식시장에서 예를 들면 장난쳤던 분이 많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크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 사회 자체의 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고 이 개미 군단들이 완전 손해를 그럼요. 그 점을 잡겠다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이게 주식시장 반응이 달라지고 주식시장에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부동산으로 안 가고 주식으로 가게 되면은 기업에서 좋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럼 경제 주체인 기업이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률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보너스 주고 그러면 그것도 쓰게 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비정상적인 정권이었는데 정상적으로 간다.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죠. 이제는 나의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구나. 저는 내 일상의 삶이 파괴됐잖아요. 저도 이제 그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저도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전철 타고 가다 보면은 다들 무슨 어디 끌려가는 분들 그냥 기대와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요즘은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제 기분이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밝아졌어. 밝아져갖고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은 국민 구성원들이 다 경제 주체들이 다 경제의 주체는 우리 국민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나고 기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공직사회도 확 분위기가 바뀌겠죠. 그렇죠. 이 원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할 때도 도지사 할 때도 유명했어요. 일 잘 시키기로.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공무원들 일 줘놓고 그리고 그거 반드시 했나에다 확인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전체 공직 기강도 그렇게 확 잡히지 않을까요? 아니 본래 공무원은 머슴입니다. 그렇죠. 앵커님하고 제가 내는 세금 갖고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굴 위해서 일해야겠습니까? 맞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9 to 6 딱 해서 땡 하면 공무원 쫙 빠져나가잖아요. 예.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